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에 참여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혹자는 유엔 사무총장의 정치 참여를 제안하는 유엔 결의를 들며 출마를 문제 삼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 우리 인적 자원이 총동원돼야 할 비상한 시기이고 그런 관점에서 마땅히 검증과 경쟁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정당이 무슨 소용인가, 친박, 비박이 무슨 소용인가, 반 총장의 이 말은 짚어두고 싶습니다. 반 총장은 새마을운동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찬양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지금의 정치적 지명도 역시 잠재적 새누리당 후보, 특히 친박 주자로서 얻은 거죠. 정당, 친박 다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박도 비박도 정당도 소용없다고 하는 건 이건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은 대선 레이스를 누구와 함께 출발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맞겠죠. 이해가 갑니다. 정세가 너무 급변하니까요. 하지만 누구와 함께 할지는 모를 수 있지만 정치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면 안 되죠. 유리하든 불리하든 자기 판단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로 인한 칭찬이든 비판이든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 좋은 정치는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목요일 아침 저로서는 자,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시사인의 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여러 가지 버전을 준비해 주시고 네. 오늘 또다시 특검, 또 말이 헛나오네. 특검이 예,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가 예. 열린 날이죠. 네. 그러면 청문회 등장할 인물들 관련 뉴스부터 짚어볼까요? 네. 예, 드디어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이 청문회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오늘 집중 쟁점은요, 이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 구체적인 관계자의 진술이 나와서 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해서 며칠 전부터 1, 2, 3정 정장 구속을 방해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해경 서버 압수수색을 방해했다. 네. 1, 2, 3장이라고 하면 세월호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던 예. 해경. 그 정장이 제대로 임무를 못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더니 반대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했고, 그리고 해경의 그 잘못을 따져보려고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또 역시 방해했다. 네. 네. 이해가 안 가는 이제 그렇죠. 행위죠. 예. 세월호의 문제점을 파악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말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인물이 나온 거죠. 그런 요 진술을 한. 예, 그렇습니다. 누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을 수사했던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인데요. 네.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김경일 전 해경 1, 2, 3정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하지 말라고 압력을 받았다라고 밝혔고요. 이렇게 이름이 확실히 나온다는 건 저희가 특검이든 어디든 가서 얘기하겠다는 얘기죠. 예. 예, 거기다가 더 구체적으로 당시 수사팀은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청와대와 의견 조율 과정에서 이 구속 불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시 해경 수사가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고 덧붙였고요. 심지어 결과적으로 이 1, 2, 3정장은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뜻에 따라서 이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좀 오래 걸렸고 구속시키지 못하게 하고. 예. 사실은 정부 사이드에서는 세월호와 관련된 진실 수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해를 했어요, 결국. 그리고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도 보면, 업무 일지에도 보면, 세월호 관련해서 그런 문구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해명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도 등장하고요. 예. 김기춘 전 이게 장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 문구가 있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청와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세월호 수사나 세월호 관련 책임자들을
책임 묻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했다. 이해 안 가는 대목이죠. 네. 도대체 왜 이랬을까? 서로 하려는 수사를 왜 방해했을까? 당연히 의문이 되고 이 특검이 조사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순요. 네, 계속해서 우병우 전 수석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면요. 우 전 수석이 군인사에도 개입했다라는 한겨레 보도가 있습니다. 이 지난해 말 국방부 방위사업청에 이 고위공무원 2명을 강제로 우 수석이 퇴직시켰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 속칭 우병우 라인으로 분리되는 이 특수부장 검사를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뉴스가 거기서 끝납니까? 예, 아닙니다. 원래는요, 민정에서 요구하는 나가라라고 한 사람은 한 명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2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원래는 진양현 방사청 차장이 그러한 지시가 부당하다라면서 재고를 요청하자 이 당시 우 전 수석이요. 그렇다면 당신도 나가라라고 해서 한 명에서 2명으로 잘리는 사람이 늘었다라는 게 이 한겨레의 보도입니다. 원래 한 명 나가라고 했는데. 예. 아니, 왜 말도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럼 당신도 나가. 예. 네. 깔끔하네요, 성격. 예? 자기 말에 반기를 드는 사람까지 그냥 무조건 날려버리는 거네요. 근데 제가 여기서 끝나냐고 물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 굉장히 특이한 기사거든요. 이게 이제 워낙 그 청와대 관련한 인사들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와서. 네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개입했구나. 이런 수준에서 이해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 군인사에 개입을 했어요. 그렇죠. 검찰이. 군인사에. 대단히 이례적인 제가 보기에는 왜 검찰을 방위산업청에 꽂습니까? 저는 이 방위산업청에 꽂았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 기사에서 핵심이 저는 최순실의 향기가 난다. 이 방위사업청에 국방부 무기조달 사업의 담당 창구란 말이죠. 네. 군납비리는 대부분 여기서 나와요. 군납비리가. 그러니까 이 뉴스가 더 제대로 아직까지 거기가 취재가 안 돼서 곧 나올지 모르겠지만 로키드 마틴으로 상징되는 네. 최순실 표 군납비리와 연관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방위사업감독관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임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감독을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최순실 씨의 향기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 비리를 저질 때 인사부터 장악하거든요. 네. 그걸 우병우 민정수석이 나가서 그 창구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방위사업청에 그런 관점에서 이 뉴스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인사를 시켜줬다 청탁을 받고 이런 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 검찰이 방위사업청에 가고 싶겠어요. 검찰이. 네. 더군다나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이. 네, 이거는 그게 아니고 군납비리 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최순실의 군 관련 비리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그렇게 따져봐야 되는 뉴스다. 네. 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이고 조만간 그런 게 나오지 않겠는가 하고 예언해보는 바입니다. 네. 또 예언가의 모습을. 자, 다음 뉴스는요. 예, 계속해서 청문회 뉴스 전해드리면요. 이번에는 이완영 의원 관련된 겁니다. 예, 위증을 공모했다라는 의혹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완영 의원이요. 이번에는 지난달 17일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이 수사를 받고 있으면 국조특위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만들어 와서 회의 때 뒤밀었고 이것 때문에 다른 국조위원들과 언쟁을 벌였다. 잠깐만요. 이거는 말이죠. 어제 저희가 뉴스공장에서 이혜원 의원이 한 말이에요. 예. 이게 뉴스공장에서 한 말이 JTBC 뉴스 발로 이게 보도가 됐네요. 이거 반칙. 이혜원 의원이 처음으로 한 얘기거든요. 저희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이거 손석희 사장님 이거 우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뒷이야기를 제가 방송 전후로 드리자면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이상한 조항이니까. 예. 아니 당연히 수사를 다 받고 있죠. 지금 대부분의 주요 증인들이. 그렇죠. 상당수가 수사 대상입니다. 네. 그럼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완영 의원이 이혜원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네. 같은 당의 국조위원인데 욕설은 미친 XXXXXX. 제가 XX를 길게 하는 이유는
그게 한 글자인지 10글자인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인데 네, 앞부분에 예. 수식어는 미친 동료 였다고. 의원에게 그런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 욕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쟁이 아니고요. 예. 네. 손석희 사장님 언쟁 아닙니다. 욕설입니다. 자, 다음 뉴스 하십시오. 예, 계속 청문회 뉴스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이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가요. 이 어제 극비리에 귀국해서 오늘 청문회에 출석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한겨레에서 단독을 했던 인사 예, 군인사. 예. 뭐 군납비리, 방산비리의 첫 단추를 발견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엔 주시 뉴스라고 보는데 이것도 하나의 주시 뉴스죠. 왜냐하면 이분이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고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갔었죠. 예. 네. 저는 뭐 이분이 청문회에 나와서 당일날 청와대에 있었고 진료는 없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또 예언가의 모습을 지금.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청와대 입장이잖아요. 예. 청와대에 정상적으로 있었고 당시에 진료는 없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팩트만 말할 건 말이죠. 자기가 직접 보고 네. 있었어. 그리고 시술은 없었어. 이런 간단한 팩트를 말할 거면 이 사람을 미국으로 보내고 국조위원이 찾으러 가는데 안 만나주고 미군 부대에 넣고 뭐 돌아와서는 기무사에 들어가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기무사 부분은 어제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라고. 뭐 그런 주장이 나온 거죠. 예, 네. 부인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보고 겪은 거를 간단하게 말하는데 뭔 그런 어려운 과정이 필요합니까? 제가 봤는데 있었어요. 시술 없었어요. 하면 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국조위원이 갔는데 안 만나고 미군 부대에 넣어버리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청문회에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사실 7시간을 밝히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어제 이화여대 교수들이 이 최순실 씨 쪽으로부터 쇼핑백 6개 받았다라는 뉴스 전해드렸잖아요. 네. 예, 그거에 이어서요. 어제는 또 이 노웅래 의원이 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관련된 폭로를 하나 더 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 전화 통화를 하는 대학 총장이 3명이 있는데 그중 1명이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이고 이 정유라 씨의 이대 입학 관련해서 잘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요.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최 전 총장이 정유라를 뽑게 한 거 아니냐. 이거 부정입학이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물론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하긴 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이건 직접 했다. 개입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네. 증언이 나온 거죠. 직접 개입해서 정유라를 잘 봐달라. 이렇게 실제로 말했다면 이것도 역시 직접적인 탄핵 사유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입증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노웅래 의원한테 제보가 있었나 본데, 그죠? 예. 이런 정도를 공개적으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말할 정도면 뭔가 제보가 있었나 보네요. 추가 뉴스가 나올 만한 뉴스입니다. 예. 근데 그때 두 사람의 통화를 제3자가 녹음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결정적인 녹취 같은 물증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뭐 전해 들었거나 혹은 뭐 곁에 있었던 사람이 해준 이야기거나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이럴 일이 만약에 이화여대 이제 특검에서 조사하겠지만 이화여대 쪽에서 특혜 입학을 시킨 게 맞다라고 특검이 결론을 낸다면 예. 그렇다면 이 정황은 이 정도 돼야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이화여대가 최순실 씨로부터 예를 들어 로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쇼핑백 6개 뭐 이런 네. 것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건 최순실 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대통령이 봐주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고 대통령이 직접 봐주는구나 하고. 네네. 저희가 듣기로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화여대 쪽에서 제보를 받았다고요. 이 통화를 옆에서 들었거나 혹은 이 말을 최 총장이 누군가 해서, 했는데 예. 그 말을 들은 걸 전했거나 네네. 아마 특검의 증인으로 나올 것 같네요. 네. 이 정도 되면 빠져나가기 힘든데 물증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겠죠?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궁금한 것은 나머지 두 총장이 누구죠?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나머지 총장 두 분 중에 한 분이 서울대 성총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나름의 추정을 해봅니다. 근거는 만약에 등장하면 제가 얘기할게요.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이 한국일보 단독 뉴스인데요. 이 최순실 씨 모녀 등에 대해서 독일에 8천억 원대 이 재산을 숨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독일 사정 당국이 수사 중이다라는 건데요. 이 차명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첩보가 입수가 되어서 독일 사정 당국이 이것을 쫓고 있다라는 겁니다. 8천억이요? 예, 예. 8천억 원 아니고? 8천억 원대 자산. 예, 이렇게 뉴스에 8천만 원 나왔습니다. 아니고? 예, 네, 그렇습니다. 8천억대 자산. 굉장히 커서 잘 가늠이 안 될 텐데요. 네. 8천억 원대 맞습니다. 8천억 원. 야, 사실이라고 하면 어쨌든 독일 사정당국에서 수사 중이고 예. 이 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언급됐던 최순실 관련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10개 이하였거든요. 예, 예. 근데 독일에서는 50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예, 뭐 네. 스포츠 컨설팅 부동산 뭐 다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500개. 예. 상상이 안 가네요. 500개. 500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운영할 능력이 최순실 씨한테 있나요? 아니, 이건 이것대로 대단히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할 것 같은데 500개의 컴퍼니를 통해서 8천억대 재산을 관리한다는 건 최순실 씨가 사회적으로는 유치원장 한 게 유일한 경력이잖아요. 예, 그렇죠. 특검이 밝히겠죠.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이 박 대통령이 작년 6월 말에 안종범 수석을 불러서 삼성 합병을 도와주라라고 지시했다라는 건데요. 이것이 안전수석 다이어리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아, 안전수석의 주장이 아니라 네네. 다이어리에 이게 있다. 예. 구체적인 물증이 또 나온 거죠. 어떻게 적혀 있답니까? 예, 이 지난해 6월 말쯤에 작성된 수첩 내용을 보면요. 이 재임 기간 내에 삼성물산과 이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라는 대통령 지시를 메모해 뒀다고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안전수석도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게 맞다. 당시 주총에서 합병이 안 되면 다음번에라도 꼭 도와주라. 이런 지시를 한 거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야, 이게 다이어리에 적혀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이어리에 쓰여진 이 열흘 정도 뒤에요. 이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이 두 회사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허. 이게 업무일지가 이번 전국을 해결해내네요. 예, 녹음과 업무일지, 예, 다이어리. 민정수석, 사실 이런 것들은 밝히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때 말로 해버렸고. 예. 그러면 지시하는 쪽에서 아니다, 나는 삼성과 같은 중요한 기업이, 경제도 중요하니 잘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시. 이런 정도로 말했지. 좋은 뜻, 그냥 좋은 말. 좋은 뜻으로 말했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게 원래 아니다. 아니다라고 할 수 빠져나갈 있는데 있는, 예. 다이어리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으면 왜냐하면 실제 그렇게 됐으니까요. 예. 그 뇌물죄를 적용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다이어리. 고맙다 다이어리. 다이어리들이 큰 일을 해내고 있어요. 이 평소 꼼꼼하게 메모하는 습관이 오히려 이런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크게 작동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곧 저희가 저희 방송의 굉장히 인기 코너인 내부자 둘 할 시간이 다 돼서 두 분이 벌써 밖에서 서서 서성거리고 있고 서로 그러네요. 네. 뉴스 제목 한두 개 정도 전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네. 이 어제 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4명이 이 집단으로 탈당을 결의하고 오는 27일에 이 탈당하겠다라고 밝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는 뭐 탈당하려면 탈당하겠다고 결의한 날 바로 탈당하면 되는데 왜 27일이라고 했을까요? 뭐 예고 탈당제인 거죠. 이건 제가 김성태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왜? 저는 그래서 이제 다 탈당했구나 싶었는데 예. 아니에요 아직. 예, 맞습니다. 27일. 그러고 보니까 27일이면 저희 공개방송 있는 날이잖아요. 그러네? 화요일, 예. 네. 그래서 그랬나? 맞춰서. 저희 공개방송 7시, 이렇게 말 난 김에 7시 올 테면 와라. 아침 7시요? 네, 공개. 네, 저녁 방송. 7시 아니고. 제목이 올 테면 와라요. 근데
지금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청취자분들은 혹시 못 들어갈까봐. 제작진은 아무도 안 올까봐. 많이 와요. 제작진한테 제가 하고 싶은데 저희 사장님부터 다 걱정이에요. 다. 아침 7시가 좀 빡빡한 시간이긴 아니, 다 온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청취자분들은 다 들어가요. 걱정하지 마요. 그냥 오세요. 아 정말 사람들이 너무 걱정이 많아. 거기 들어갑니다. 몇백 명씩. 자, 내가 너무 걱정이 없나? 아니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다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코너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두 분의 지명도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청문회를 통해서 두 분 다 핫한 스타로 탄생하셨어요. 자, 청문회 전국이니까 이번에는 위원장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청문회 위원장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청문회가 낳은 대스타 안민석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소 잡는 날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왜 쏟아는 날입니까? 우시. 오늘은 안민석 의원이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다 나오네. 오늘 소 못 잡으면 오늘 집에 안 들어갑니다. 우병우 전 제 집사람이 네. 집에 들어올 생각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지난번 또 미국의 텍사스주까지 날아가서 네. 조모 대의를 또 만나려고 그 애쓴 그 노력의 그 당사자로 결실로 나오고. 네. 오늘 우병우는 조효옥 대의가 이제 정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네. 우병우는 참 치사한 사람인 것 같아요. 도망 다니려고 그러면 끝까지 도망 다니지. 현상금 좀 붙으니까 그냥 거기서 무서워가지고 증인 출석하겠다고. 그렇게 좀 비겁하고 치사한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정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지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너무한 거예요. 또 안 나오는 대로 또 죽일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막 잡으면서 또 나온다니까 또 그렇게 또 치사하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우병우 씨는 나오든 안 나오든 나와도 뭐 욕먹고 안 나와도 욕먹고 오늘도 청문회 정인 18명 중에 지금까지 사실상 출석 확인이 되고 있는 정인은 우병우 정인과 그리고 조효옥 정인 두 사람이에요. 아직도 오늘 이제 고영태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불확실해요. 어. 당연히 뭐 최순실을 비롯한 뭐 안종범, 정호성 이런 친구들 또 불출석한다 그랬고 또 허리만한 문고리 3인방 역시 불출석한다고. 한 명 다 안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인들이 이렇게 뭐 무더기로 안 나오고 불출석을 밥 먹듯 하는 건 첫째는 국민들에 대한 무시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김성태 특조위원장에 대한 무시입니다. 뭐 또 아침부터 그렇게 꼭 볼상사나운 이야기. 위원장이 오죽 면전에서 물렁물렁하고 호락호락하게 보였으면은 그 동행명령장 준다고 경위에다 20명 세워놓고서 아주 가오 잡고 그래까지 하셨는데도 네, 이 폼을 증인들이 잡았다. 안 나오는 거 이거는 위원장에 대한 인격 모독이고 이건 인격 살인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 의원님, 제가 청문회장에서도 아무리 국정조사 청문위원이지만은 품격과 품이 있는 이 말씀으로 신문 조사해달라고 그러고 여기 또 방송이잖아요. 좀 전에 그 가오가 뭡니까? 그 품격과 품이 찾으시다가 위원장님이 완전히 뭐 거들나셨어요. 오늘 마지막 5차 청문회 위원장님의 리더십과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 두 가지 제가 요청드립니다. 첫째, 청와대 다시 가자. 지난주에 그게 뭡니까? 그게 뭐 쇼하는 것도 아니고 이왕 갔으면은 거기서 뭐 뻗치기를 하든지 아니면 몸싸움을 했으라도 경례 진입을 해야죠. 그리고도 실패하면 그날 하룻밤은 위원장님께서 청와대 앞에서 우리 농성하는 것이다. 문 열어줄 때까지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청와대 현장 조사 날짜 정하시고요. 두 번째, 최순실 국조 말이 됩니까? 그래서 구치소를 찾아가서 구치소 청문회를 하든 그래도 안 나오면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최순실 없는 청문회 이렇게 막을 내릴 수 없다. 벚꽃 필 때까지 당신 청문회 정도 세울 때까지 청문회 문을 닫지 않겠다. 위원장님께서 선언을 하심으로써 지금 구겨진 위원장님의
지도력, 망신살 당한 우리 김성태 위원님의 그 권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안민석 의원님이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매도 안 되는 기획통이고 균형 능력이 탁월한 그런 어른이신데 요 근래 참 청문회 스타가 되시더니 좀 사람이 많이 변했어요. 네? 전에는 국민들 하고 싶은 이야기를 겸손하고 말이에요. 또 상대에 대한 예의도 갖추면서 자기 할 소리는 하는 소신 있는 국회의원으로 정평이나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그냥 안민석 의원은 상대를 깔아 뭉개고 그리고 무시하고 폐마하는 버릇이 들었어요. 그 아주 대단히 나쁜 버릇이에요. 저 이야기를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저는 김성태 의원님만 보면은 예. 국민들 이야기를 대신하는 방언이 막 쏟아져요. 방언처럼. 좀 들어보세요. 국민들 이야기로 들으세요. 역대 국조위에서 언제 예? 청와대 국정조사를 현장조사를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리고 이거는 김성태 예? 의원님 청와대까지 그래도 간 사실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안민석 의원께서 최순실 없는 이 청문회 분명히 문제 있다고 지적한 거 그런 제가 받아들입니다. 진작에 이 주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4차 청문회에서도 언급이 됐죠. 오늘도 만일 최순실 정인이 나오지 않으면은 서울구치소 현장조사 청문회를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입장을 밝힌 적이 구치소 있죠. 갔다가 또 폰만 잡고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또 이 방송하면서 사선위원이나 되시는 분이 동료위원에게 폰만 잡고 이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갑자기? 그 아무래도 지난번 국민들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거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 장시호 정인 왔을 때 거기서 장시호 이야기가 왜 나와요? 뭐 제가 미우시죠. 뭐 보고 싶었다. 썸 타더니 그냥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러면 안 되죠 안민석 의원님. 그 평정심을 되찾아야지 왜. 치사하시네. 거기서 장시호 이야기 꺼내면서. 김어준 진행자는. 아니 김원주 공위원장은 장시호 이야기 나오니까 뭐 이렇게 좋다고 웃어요? 두 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구경만 하는데 질문을 잊어버렸네. 아 참.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완영 의원이 간사직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발음을 이완용이라고 지금 하셨어요. 이완영 의원이 간사직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문회 중에, 예,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거꾸로 다시 하겠다는 거죠. 예, 이완영 의원이 이제 특위위원으로서 이제 특히 정인들에게 이 사전 모의하고 위정교사 의혹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네. 또 그 이전에 본인이 뭐 이 쪽지 문제라든지 또 청문조사위원으로 여러 가지 좀 국민들에게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여서 자진 사퇴의 입장을 표명했었죠. 그런데 새누리당 간사가 자진 사퇴되면은 교섭단체인 새누리당에서 저 원내대표 권한입니다. 원내대표가 새로운 간사를 뭐 선임해야 하는데 정우택 원내대표. 사실상 그렇죠. 네. 정우택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실질적인 사퇴 수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정우택 원내대표의 판단인 겁니까? 결정이고 최종적인? 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청문위원장으로서 정우택 원내 신임 대표를 만나서 지금 새누리당 청문위원들 중에서 이러한 위원들이 지금 상당히 청문조사위원으로서 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좀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죠. 오늘 아침에 이왕 그 김성태 의원님을 향한 국민 방언이 지금 막 터지고 있으니까는 오늘 제가 좀 쓴소리 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이 재벌들 1차 청문회에서 저녁 5시 30분에 저 피곤한 분들 조기 기각시켜드리자라는 쪽지를 누가 읽었습니까?
위원장님이 대독을 하셨어요. 아, 읽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따 그리고- 설명하십시오. 아니, 분명한 두 번째로 3차 청문회에서 이완용 간사가 간사 사퇴하겠다 했으면은 4차 청문회 위원장님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을 얼마나 물렁물렁하게 봤으면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집니까? 그리고 5차 청문회 오늘 있잖아요. 오늘 하고 또 문 닫을 생각 아니세요, 혹시? 안민석 의원님. 6차, 7차, 아니, 10차까지 돼야 되는 거 국회 지금 연말 연시가 어디 있어요? 사선 의원님으로서 그 내용을 너무 잘 아시면서 자 여기서도 상당한 그 위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완영 의원의 쪽지를 언제 낭독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사실을 방송에서 공표하고 있죠. 두 번째. 그리고 지금 이완영 주십시오. 의원이 간사직을 사퇴한다 그렇지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하지는 않았죠. 내가 굳이 그분을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팩트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세 번째, 이 지금 현재 청문회를 오늘 하고 이제 문 닫는다 이야기는 이건 섣부른 판단이시고 3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3당 교섭단체가 간사들이 협의하고 또 위원장이 그걸 주재해야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 최순실에서 비롯된 국정농단의 의혹과 진상규명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건 더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장도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이야기는 네. 경위도 수명 세워가지고 동행명령장 발부하는 그렇게 폰만 잡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위원장으로서의 지도력과 근위를 세워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십자까지 간다. 최순실 나올 때까지 한다. 청와대 다시 간다. 오늘 선언해 주시고요. 이완영 간사 나가라. 에? 국민과 약속 지켜라. 남자가 왜 한 입에 두 말 하냐. 쫓아내십시오. 이런 결단성 있는 원래 김성태 의원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특조하시면서 좀 인기가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무게만 잡으시고 뭐 그림만 좋아하시고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참 잘하셨어요. 물론 청와대 간 것도 위원장님의 결단이었지 않습니까? 여야 간사들이 합의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야 간사들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위원장님이 평소에 그런 표현 잘 쓰시잖아요. 직을 걸고 하겠다. 직을 걸고 오늘부터 위원장님이 근위와 지도력을 세워주십사 하는 게 국민 방언을 통한 저의 말씀입니다. 근데 안민석 의원이 국민 입장을 이렇게 대변하는 척 하면서 작정하고 뭐 위원장에 대한 뭐 이런 예우나 또 품격 있는 뭐 이런 요청이 아니라 거의 그냥 뭐 작정하고 오늘 이 아침부터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오늘 힘이 나겠어요 이게? 참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내가 바른 시간 좀 많이 드릴 거니까 좀 자제하세요. 저 의사진행 발언 청문회 때 방해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저하고 김성태 위원장님인데 딴 사람들은 몰라도 그래도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은 증인들이 좀 흔들리는 조금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저를 좀 많이 배려하셔서. 아,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런 이유가 네. 의사 진행 발언 요청할 때 그래도 뭐 다른 의원보다는 제가 그래도 상당히 사선 의원님으로서 이렇게 예우를 갖추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신 모양이거든요. 아, 저의 그거는 이 무기는 방송에서 저의 이야기하지 무기는 말고 질문이 아니라 그냥 의사진행 발언 속에 저의 무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잘 사적으로도 참조해 주세요. 이야기해도 충분하게 받아들일 것은 그냥 참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한번 기대하고 한번 근데 지켜보겠습니다. 이 청문회가 현재까지는 마지막이지만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약속을 해 주시죠. 합의하면. 벚꽃 필 때까지 가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위원회 차원에서 판단도 해야 되겠지만은 국회 원내 교섭단체 간에 또 청문조사 기간 연장은 또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위원장님으로서는 아니, 위원장은 그럼 뭐 하는 분이에요? 자꾸 원내한테 막 떠넘기고 간사들한테 떠넘기고 위원장님은 뭐 하는 분입니까? 아니, 이러니까 자꾸 위원장으로- 물렁물렁하게 보잖아요. 위원장으로서 그 권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권한조차도 다 찾으셔가지고 오늘부터 그 아니,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제가 궁금한 건 개인적으로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특검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검찰은 이 사법적인 판단을 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이 국정조사는 국민들의 특히 알 권리를 네. 속 시원하게 이렇게 파헤쳐 주면서 또 특검에서 수사로 또 판단되어질 부분은 특검에 수사 의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국정조사에서 또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또 국회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이 안민석 의원처럼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이 국정조사의 청문회 가치를 가지고 저렇게 애를 태우시는 분도 있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추천된 위원으로서 또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도 국민들이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는 결국은 국민들이 할 거니까 우리 안민석 의원님 더욱더 열심히 또 열정을 가지고 하시면 오늘 아침에 돼요. 정말 좀 실망스럽네요. 아니 뭐라고 간사들한테 떠넘기고 원내 대표들한테 떠넘기고 또 특검 때문에 또 꼬리 내리시고 본래 김성태 의원님의 모습하고는 오늘 갑자기 틀리고 근데 저런 분이 지금 탈당의 핵심 멤버시는데 이 보수신당이 별로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자 특검하고 국조는 서로가 연계를 하면은 시너지 효과를 납니다. 지난주에 김영재 의원을 방문했을 때 그 점검을 국조 저희 위원들이 찾아서 그렇죠. 특검을 거기서 불렀죠. 특검을 불러서 특검한테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국조와 특검의 첫 공조였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특조가 진행되는 동안에 국조는 정인들을 계속 불러가지고 퍼즐을 하나하나 꺼내고 맞추고 그런 내용들을 특검이 다시 받아서 수사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지금 남아있는 퍼즐 조각들을 맞춰내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이 예. 오늘부터 새로운 예. 국조 2라운드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원내대표부하고 협상하시고 밀어붙이세요. 제가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국정조사 기간에 청문회 무용론을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국정조사위원들의 열띤 정성과 열정으로 인해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그게 특검을 통해서 또 국민들이 명명백백하게 수사로서 말을 할 거예요. 특히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도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출석 정인들이 사실상 불출석을 밥 먹듯이 하는 이 경우도 앞으로 고쳐야 되겠죠. 국정조사 기간에 하나여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강제로 법 개정안도 이미 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불출석 정인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법적 미비점도 보완할 겁니다. 특히 단심하게 앞으로 제도적인 탓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금 맹탕 청문회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들의 비난 속에서 이 흙탕물 속에서 유일하게 홀로 피어난 연꽃이 하나 있어요. 김성태 위원장이에요. 위원장님 혼자서 광 많이 파셨으니까 저렇게 한가한 소리 하시는데 국민들은 절박한 겁니다. 이게 무슨 청문회냐. 증인들도 안 나오고 나와도 하루 종일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광표는 다른 걸 좀 바꾸시는 게 어떻습니까? 참. 그건 좀 원래 그건 저런 분이 말아서 좀 아닌데. 정리해 주시고요. 아니 저는 정말 피가 지난번에 끓고 제가 쏟아요. 볼 때는 그다음에 이완영 의원이 재벌들 조기 기각시켜주자 한강훈 비서실장에 대해서 감동적이었다. 그런 이야기 할 때 위원장님께서 따끔하게 경고를 주시고 경고 주시라고 제가 메모까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고 드렸습니다. 경고 드렸고, 이 세월호 참사 당일의 대통령의 행적을, 이 의혹을 풀기 위한 안민석 의원의 그 오랜 집념, 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부끄럽고 미안해요.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미안해서 눈물이 날 특히 지경입니다. 예? 저한테만 보고를 하고 미국 텍사스주로 날아가서 그 며칠 동안 흔히 말하는 뭐 신문 기자들이 쓰는 용어로 뻗치기를 하면서까지 국민들에게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그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여옥 대의도 오늘 정인으로 출석해서 대통령의 가장 그 가까운 곳에서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대통령이 뭘 했는지
그래도 그 핵심적인 정언을 이끌어내려고 오늘 좀 많은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래도 어렵고 미흡하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국민들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또 국회에 대한 그런 실타래 같은 희망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 당장에 오늘 잠시 후에 예. 이완용? 잠깐 이완용이라고 발음이 돼요. 이완영이죠. 이완영입니까? 아니, 용입니까? 알면서 저렇게 능청스럽게 또 아무튼 방송을 아재 하세요. 개그. 새누리당 간사 입장을 허용하실 겁니까? 저는 위원장님이 청문회장에 못 들어오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을 뱉었어요.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충북 의사선장. 자, 우리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님, 잘났든 못났든 상대 당에서 이렇게 추천한 저러니까 의원입니다. 저렇게 위원장님을 물렁물렁하다고 이렇게 보죠. 그걸 그렇게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국회 이런 룰에 대해서 너무나 잘 하시는 분이 아니 저하고 이한정 간사 관계, 저하고 김성태 의원님 관계가 정치자들을 중요한 위해서 게 국민들하고 관계고 국민들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너무 이러니까 정치인들이 도매금으로 약속 안 지킨다, 불신 받고 저는 이한영 의원 오늘 청문회장 들어오는 거 자, 이거 좀 불허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이건 위원장님. 충분히 얘기가 됐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분당 있잖아요, 분당. 예. 이게 왜 당장 안 하고 27일이죠? 어제 이제 새누리당에서 사실상 분당을 결행할 그런 결심들을 한 의원들이 어제 아침 조찬 회동을 통해서 네. 약 35명이 뜻을 네. 모았죠. 27일로 이렇게 한 이유는? 출당 일자를 이렇게 조정한 것은 이제 그래도 지역구의 많은 유권자나 확인해봐야 된다. 당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최대 몇 석까지 예상하십니까? 앞으로 지금 한 1월 중순 정도 되어야 이제 이 탈당하신 분들 중심으로 이 분당의 이제 공식적인 출범이 아마 창당은 예. 1월 중순. 1월 중순으로 보는데 그때쯤인 되면은 아마 제3교섭단체 그러니까 그럼 38석은 넘는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훨씬 넘겠죠. 국민의당의 아무래도. 38석. 예. 그러니까 한 4, 제3교섭 50석 최소한 그 정도 규모는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0석 가까이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이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관점은 새누리당의 탈당 그리고 보수신당 등 출연으로 대한민국 정치권의 빅뱅이 일어날 것이냐. 특히 예.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가치와 이념을 기치로 해서 새로운 정치 질서가 재편될 것이냐. 네.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탈당은 위장 이혼의 시작이다. 가짜 이혼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척 하다가 국민들에게 헤어진 것으로 그렇게 눈속임 하다가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친박 비박이 우리가 남이냐 하면서 하나로 모아서 합쳐져서 이 보수 정권의 창출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안민석 님 봐야 언제부터 그렇게 문재인 전 대표의 아바타가 됐습니까? 사실상 저는 이 국민의 방송에서 안민석 의원은 무줄도사라고 김원중 공장장이 네. 호칭을 이렇게 예우를 갖춘 이유는 그만큼 개파 정치 안 하기로 민주당 내에서도 유명한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본색이 다 드러났네요. 그죠? 새누리당은 분명히 지금 보수 정당의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정치 생명 연장 수단으로 이렇게 전략한 그런 보수 정당에 이렇게 빌붙는 모습을 우리가 떨쳐내기 위해서 10초 남았습니다. 예,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합리적 보수를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것이 예? 가짜 이혼, 위장 이혼이 가짜 아니라는 거를
제가 입증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 방법 뭐냐 그러면은 14년도에 제가 최순실 김성태? 국정농단을 이야기했을 안민석 때 의원입니다. 13분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를 벌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그중에는 안민석 대부분이 의원님. 비박 의원이에요. 안민석 의원님. 지금까지 어느 분도 저한테 사과한 분이 없어요. 문재인의 아바타가 먼저 일국의 총리가 비선 실세이자 보안 손님을 찌라시 보고 알았다는 거, 이건 정말 무능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거짓말이라서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유능한 거짓말장이가 되는 건데요.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실지 모르겠지만 드러난 증거는 유능한 거짓말장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1일, 5방 논쟁 이후에 어제 또다시 가장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던 의원이자 현재도 검색어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정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네. 특히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예전부터 생각하고 오셨어요? 유난히 황교안 총리 시절도 그렇고 권한대행 시절도 그렇고 예. 황교안 총리를 상대할 때면 이렇게 항상 날카롭게 나서시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황교안 총리가 총리의 직분보다는 기존의 법조인 인식, 특히 검사 인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면서 의원님들을 힘들게 하는 답변 태도를 저는 한번 지적하고 싶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 주자였거든요, 저희 당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상임위가 소속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다른 내용들을 준비했었는데, 그래도 황 총리님께서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관리형 총리로서 국회에 대한 뭐 다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더라면은 저는 다른 장관을 불러서 다른 얘기를 사실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뭐 역시나 그 닉네임 붙여지지 않았으면 기름장어처럼 현상 유지라고 말씀은 하시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끊임없이 이제 공격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마지막 주자인 저도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대묻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망치를 휘두르셨는데. 근데 이제 예, 그런가요? 언론에서 계속 등장하는 검색어가 거짓말장이 네. 요 거짓말장이가 계속 등장하는데 무능하거나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저는 사실 대정부 질문을 못 받고 기사로만 봤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등장한 거죠? 예, 지난번 대정부 질문 당시에서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고 계속 제가 다그쳐 물으니까 찌라시를 보고 알았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최순실의 문제가 여러 번 건건이 문제될 때마다 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는 그 직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무능하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가 파악한 증거만 해도 공식적인 증거가 3개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거짓말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였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지시했던 게 황교안 총리 개인 블로그가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 예, 그걸 보면 2007년도 당시에 그 법무부 정책기획 단장이던 시절에 쓴 글인데요. 뭐 개인적 소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기라는 제목의 글로 해서 요새 한나라당 경선 후보들 사이에 검증 공방이 한창인데 경선 후보 한 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면서도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당시 경선 후보를 상정해 봤을 때 독실한 크리스찬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최순실 논쟁이었던 거죠. 본인이 개인 블로그에 올릴 정도로 경선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당시 한나라당 그 두 후보, 이명박 당시 후보와 박근혜 두 후보가 최순실 논쟁을 한창 했었는데 네. 그걸 봤으니까 추하다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때 뭐 최태민 목사 얘기까지도 나왔었고요. 네. 언론에서는 뭐 지금 거론된 사람들 다 나오거든요. 그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19대 때 네.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제가 당시에 황교안의 발언을 제시를 했는데요. 정윤의 문건 파동에 대해서 뭐 제대로 밝혀보자라는 얘기가 실제 신박계 의원에 의해서 이제 제시가 됐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철저하게 살펴보고 수사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에. 예. 속기록을 그래서 제시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상계 공소장이에요. 그 역시도 황교안 총리가 그 당시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인데요.
그 상계 공소장 내용에 여러 차례 정윤회라든지 그다음에 뭐 최 목사 등등 또는 그 일가에 정씨의 대한. 아내 그러니까 최순실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관련된 사건이 뭐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때까지가 공적으로도 무려 3번이다. 그런데 어떻게 증권가 찌라시 또는 어떤 찌라시를 칭하는지 모르겠지만 찌라시 보고 알았다는 얘기를 국회에서 답변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존재를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찌라시 보고 알았다고 했죠. 네, 존재를 몰랐던 것은 가능하지 않다. 네. 그렇죠. 예. 네, 이미 10년 전에 논쟁 두 한나라당 후보 간의 논쟁도 지켜봤고 네. 네, 최태민 일가 얘기가 공소장에도 나왔고 산케이에 그렇군요. 사실 이 논쟁이 뭐 이 자체로는 황교안 총리가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비호하는 취지의 발언들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제가 지적하고 있는 그래도 최소한 이때는 알지 않았냐라는 지적조차도 되게 마음에 안 차실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부터 반박을 하고 나서니까 예, 저도 답답하고 보시는 분들도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인정을 안 했죠. 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블로그 심지어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저한테 개인 블로그 그걸 다시 띄워달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띄워주지 않는 바람에 없는 블로그를 거짓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밀어붙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띄워달라고 얘기했던 그 순간에 남은 시간이 40초였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PPT가 띄워지는 순간까지도 질의자의 질문 시간으로 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저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하는 액션이라고 생각했고 일단 마무리 발언을 그냥 저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블로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고 끝났지만 개인 블로그 확실히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저희가 인터넷으로는 공유하긴 했고요. 황교안 총리는 블로그가 없다고 했고 블로그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있는 걸 없다고 그랬을까요? 본인이 기억 못할 만도 하다는 생각도 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개인 블로그 들어가 봤더니 게시글의 상위의 상당 내용이 그 비우그라 있잖아요. 한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약품. 그 약품 관련된 광고 글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한동안 뭐 계정 휴업 상태로 비워둔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요? 뭐 제가 이해해드리자면 기억을 못 하신다라고 하시니 뭐 없다고 하시니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이해도 해봅니다. 이렇게 주목받기 오래 전에는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안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뭐 인간적으로 이해하자면 그렇지만 사실상 모르기야 하겠습니까? 본인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최순실 그다음에 최 목사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실명의 블로그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동명이인 아니고. 예, 사실 그 블로그 주소를 제가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가족들 사진까지 게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예, 사모님의 사진도 있고. 그러면 확실한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동명이인일 수 없고 본인 사진이 올라와 있다. 네. 예, 본인의 직책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예. 네. 왜 아니라고 그랬을까? 기억을 하셨나 보죠. 예. 이외에 국정교과서 문제도 짚었다고 언론 보도는 됐는데 내용이 어땠습니까? 제가 뭐 국정교과서 문제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그다음 사드 문제를 하나하나 되짚었다기보다는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총리의 남은 정책을 단순 실행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경계하고 있는 목소리,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를 전한 거거든요. 네. 근데 황교안 총리는 그거는 현상 유지 활동의 일환이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고 했더니 뭐 미래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미래에 대한 고민은 자기 대통령이 하는 거다. 현상 유지라는 말은 하면서도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되는 그리고 또 앞으로도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현상 유지적 총리가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는데 수긍하지 않더라고요. 우려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19.5대 대통령 19.5대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19.5대. 네. 예. 그 표현은 본인이 생각해내신 거예요? 예, 방금 생각했습니다. 훌륭한가요? 예. 네. 순발력이 아주 좋으세요. 네.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요즘 국회의원 되신 이후에
더욱 순발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유, 칭찬인지 뭔지. 네. 연습하십니까, 어디서? 헷갈립니다. 예. 학원에 다니시나? 자, 아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대통령 권한에 가까운 19.5대 대통령에 가까운 권한을 행사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뭐 한간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시면서 뭐 한교안의 차기 대권에 대한 네. 뭐 개인적 욕망으로 푸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황교안 총리가 지금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만 보더라도 최순실 박근혜의 남은 것들을 비호하기 급한 게 분명하거든요. 이 역시도 박근혜 정부의 또는 본인이 지지하는 어떤 보수층의 수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완결해야 된다는 그런 본인 스스로의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 어제 과정에서도 거듭 이야기한 것들이 국가 안보라든지 그리고 바른 교육이란 얘기를 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거듭 강조됐던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 정부의 관리형 총리로서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닌 얘기를 계속 언급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분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뚝심이라고 보시겠지만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해서 탄핵까지 이르게 되었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 뜻은 그런 것들은 중단하라는 뜻이거든요. 국민의 뜻을 들어야죠. 예. 또 한 가지 어제 문제가 됐던 대목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냐. 네. 본인은 부인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그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할 시간이 사실상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몇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아니라고만 하고 치웠고 사실 그 이상 저희가 다그쳐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애초에 세월호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는 근거는 뭐였습니까? 예, 변찬우 전 광주고검장의 발언인데요. 네. 사실상 뭐 법무부나 청와대가 당시에 그 판단이 책임이 국가로 돌아올 수 있는 방식의 수사를 반대했다라는 거거든요. 해경 경비정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하려고 하니까 기소조차 꺼려하는 상황이었다. 그 이유가 그 사람이 기소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나면은 책임이 바로 국가로 이어질 수 있는 수사이기 때문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이 더 있었다라면 이 얘기를 묻고 황교안 총리에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변찬우 전 고검장이 이런 발언을 했겠느냐. 정신원장 가운데 있던 분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 건으로 인해서 비로소 자천된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의 이력을 보면은 변찬우 전 광주 고검장도 뭐 대구 쪽, 그러니까 경상도 쪽 출신으로 굉장히 그래도 보수적인 분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었고 명세기 고검장까지 올라갈 정도면 검찰 내부 검증에서도 어느 정도 동질성을 이제 이 정권 하에서도 동질성을 인정받았던 분인데 사실상 이분의 말을 아무런 근거 없이 배척할 수 있다는 게 납득이 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검사라면은 검사 출신 총리라면은 그 얘기에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광주 고검장의 발언은 저희가 보도로로 접하기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전민수석이 그런 외압을 행사했다. 라는 발언으로 이해했는데 저는 뭐 같은 라인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당시에 황교안 총리가 전혀 책임이 없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니까요. 예. 그리고 당시는 법무부 장관이었군요. 예,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하고 전혀 소통 안 되는 지위는 아니었죠. 그렇겠군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볼 이유가 충분한 거죠. 사실상 뭐 수사를 한다라고 할 때는 유죄의 증거처럼 명징할 때 수사에 착수하는 게 아니라 혐의가 어느 정도만 드러나면은 수사를 해보는 거잖아요. 무고한 사람을 잡는 건 되지 않지만 이렇게 신빙성 있는 증언이 있다면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보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저희도 잠깐 어제 뉴스 브리핑에서 다뤘는데 한교안 권한대행이 한 첫 번째 인사이자 현재까지는 유일한 인사가 마사 회장 인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유는 이제 경제 살리기라고 했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할 수만 가지 종류의 조처가 있을 텐데 이제 마사 회장을 임명한 게 첫 번째였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 역시도 어제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저희가 다 같이 웃었는데요. 아니 국민들이 말이라 그러면 지금 지치는데 허필 마사회 회장이냐 이런 얘기까지 어떤 한 의원님이 해서 본회의장에서 슬쩍 웃음이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다른 일도 급한데 심지어 국립대
총장도 인선을 안 하고 있는 지금 이 정부가 뭐가 그리 급하다면서 마사회 인사를 하느냐. 이건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조금 놀리기 위한 놀리기 우롱하는, 예, 그러니까 놀린다는 표현보다는 우롱하는, 어떻게 보면 국민하고 싸우자는 메시지를 던진 거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이렇게 바라보는 국회 내부의 의원들은 없습니까?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짚기로는 이것이 이제 마사회, 삼성, 정유라 지원 연결돼 있는데, 근데 지금 네. 특검에서 삼성과 정유라 지원에서 포커스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 마사회 회장 자리를 비워두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한 게 아닐까?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그런 취지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국민과 싸우려고 한다는 것. 그러니까 마사회로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기도 하고 지금 수사 범위 내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촛불 민심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적 시선에 싸우려고 전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전한 거죠. 환경 권한측리 인사권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전면적 국면에 대한 도전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특검 수사를 방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지목되고 있는 혹은 뭐 주장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혹은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거기 구멍이 생겼으니까 인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이 부분은 사실 언론에서는 다 파헤치기 힘들고 의원님들이 좀 파헤쳐 주세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AS 2부의 김성태, 안민석 의원 AS 제가 잠깐 해야 되겠네요. 네. 광을 판다는 표현은 본인 이익을 챙긴다는 뜻으로 제가 즉각 수정하고 싶었으나 두 분의 설전을 제가 방해할 수 없어. 그리고 가오 잡다 이런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네. 일본어로 카오죠. 네. 허세. 네. 바로 잡고 싶었으나 지금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두 분 코너 문자 많이 왔어요. 개콩보다 재밌어요. 두 분이 더 재밌는 건 끝나고 나서도 그런다는 겁니다. 방송 끝나고 나와서도 나갈 때까지 계속 티격태격하고 나갑니다. 네. 뭐라고 말하고 형님 항의하고 김성태 의원은 시끄럽다 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이 두 분이 원래 목요일인데 공개방송 27일 날 이 두 분이 나오십니다. 게스트 소개해드리자면 다른 분들도 있는데 일단 오늘 나왔으니까 얘기 드리고 27일 문자가 자꾸 와가지고 알려드리면 27일 7시 다 올 테면 와라 행사. 네. 지방에서는 마감됐어요. 네. 계속 보내시는데 뭐 보내시는 거야 보내십시오. 마감은 됐다고요. 마감은 됐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냥 오시면 됩니다. 자꾸 걱정하시는데 제작진도 안 올까 봐 걱정. 서로 정반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시겠다는 분들은 내가 갔는데 못 들어가면 어떡할까? 다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넓어요. 그리고 제작진도 걱정해요. 안 올까 봐. 온다니까. 걱정 좀 하지 말라니까. 경영진 참 높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온다니까. 참네 이 양반들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AS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면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19.5대라고 재밌는 표현 이재정 의원이 얘기했는데 18.5대다. 현재 18대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감기 때문에 못 나오셨죠? 아, 죄송합니다. 아직도 좀 목소리가 맹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LCT 이야기는 이제 다 언론에서 사라졌는데 언론에서 LCT 한참 나올 때 거의 한 달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LCT 자꾸 이거 장사하는 사업하는 사람들만 때려잡고 있는데 알고 보면 이제 부산시의 문제부터 따져야 된다. 글쎄요. 이 다 허가가 부산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요 얘기하고 자 이제 다시 다음 주 시작합니다 했는데 다 지나갔어.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현규환 재판과 이용복 재판만 시작됐습니다. 네. 근데 LCT 이야기는 어쨌든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조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사실 이거 15분 가지고 안 돼요. 뭐 한 2시간을 해도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원래 부산시 땅이에요. 원래 부산시 그리고 한 땅이다. 3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땅입니다. 해운대 달맞이고개 옆에
한 15,000평 되는 땅이 옛날에 이제 뭐 군부대가 있던 땅이에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온천 개발이나 무슨 유원지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서는 30년 동안 묶여있던 땅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2007년에 부산도시공사를 통해 가지고서 민간업자를 사업자를 이제 공모를 하는 거죠. 그때 나타난 게 이용복입니다. 네. 이용복한테 나타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한 12가지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이걸 다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중요한 것만 합시다. 네, 중요한 고개부터. 중요한 이건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핵심이다. 그리고 모든 거에 그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의 핵심이 있다. 그 외에 이제 무슨 뭐 국회의원도 있고 뭐 등등의 이용복도 있고 이런 건데 맨 처음부터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왜냐면 왜 사업 시행자가 이용복의 PFP가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3개가 컨소시엄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땅을 넘겼을 거 아니에요. 부산시에서. 네. 부산시에 넘겼는데 되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넘기고 난 다음에 규제 완화를 계속 해줍니다. 네. 높이도 완화를 해줘요. 네. 높이가 원래 60m밖에 못 치는데요. 네. 지금 몇 m죠? 400m입니다. 400. 400m 하나, 그 다음에 한 300m 2개. 해가지고서는 이거를 높이 규제를, 원래는 60m 규제를, 높이 규제를 없애버려요. 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원래 중심 미관지구라고 하는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일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아파트를 제가 왜 초고층 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초고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분양 사업이고 아파트 때문이다. 네. 아파트를 분양하기 때문에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아파트를 못 짓던 땅을 아파트를 짓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다면 아니 뭐 그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렇다면은 부산시로서는 땅값을 좀 높이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용도 규제 완화를 하고 난 다음에 땅을 팔든가 아니면 용도 규제를 하고 나면은 무슨 땅값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핵심은 규제를 풀어서 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땅을 줘야 되는데 네. 싼 상태에서 땅을 쓰게 해준 다음에 규제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규제를 풀어줘서 땅값이 올라가게 만들어줬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이건 뭐냐면 가령 타워팰리스에 있는 대치동 같은 경우에 네. 삼성에서 샀는데 그때도 상업지역으로 다 풀고 난 다음에 팔았거든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죠.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용산 같은 경우에 용산 개발은 지금은 이제 다 없어져 버렸지만 거기는 뭐냐면은 땅값을 솔직히는 철도공사에서 너무 많이 요구를 했어요. 너무 비싸게 불렀다 처음부터.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용산 철도공사에 자기가 그럼 사업자로 들어가겠다 같이 자기들이. 투자를 해준다. 그러면 네. 리스크 테이킹을 같이 하는 거죠. 네. 이익을 내도 더 많이 내든가 더 많이 가져가든가 아니면 망해도 같이 망하든가. 같이 망하든가 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시로서는 여기는 땅을 싸게 주고 나서 네, 다 풀어준 거야. 땅값 올리는 조치는 나중에 취해가지고 그 네. 이익을 업자가 가져가도록 했다. 네네. 근데 그런데 거기다가 더 한심한 건 뭐냐면 더 있습니까? 네. 교통 영향 평가 같은 거니 무슨 뭐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걸 해야 돼요. 네. 근데 교통 영향 평가를 하면 주변에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도로는 또 부산시 돈으로 다 해줘. 아.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 기가 막혀, 정말. 업자가 돈을 벌도록 최선을 다해줬네요. 최선을 다하죠. 난 이게 보면은 뭐 대통령 말씀에 의하면 온 우주의 기운이 다 여기로 쏠린 거예요. LCT로. 아 근데 얼마나 한심하냐면은 그러면서 법도 막 바꿉니다. 법 바꾸는 이제 가장 기여를 한 게 현기환 의원이죠. 현기환 의원이 뭘 했냐 하면은 초고층에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에는 분양가 규제를 없애줘요. 아. 그전에는 분양가 규제가, 상한제. 분양가 네.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 이상은 못 팔거든요. 네. 근데 그 분양가 상한제를 없앱니다. 초고층에 한해서는. 초고층에 한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약 800세대가 분양가 규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평당 7천만 원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거 참 보고 있으면 요거를 언제 했냐면 현기환 수석이 국회의원 할 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8년부터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미리미리 탁탁 짰다는 게 이렇게 보여요.
꼼꼼하게. 꼼꼼해.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제 부동산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은 불법을 하려면 무지무지 성실해야 돼요. 사방을 다 저기를 해야 돼요. 살펴서. 그 왜 미국의 추리소설을 보면 펠리칸 브리프라는 거 있잖아요. 네. 왜 나중에 그 대법원의 판결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대법원 죽이고 뭐 이러는 거를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게 작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딱 10여 년 동안 한 겁니다. 10여 년 동안. 네. 이건 정말 선수네요, 선수. 선수야. 그러니까 선수끼리 이너서클이 딱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가 딱 보고 네. 여기서 최대 이익을 뽑는 방법이 뭐냐. 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까지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 거꾸로. 네. 따져서 하나씩 푸는 거예요. 제거해 그럴 나가는. 때마다. 근데 그 고비가 12개가 있었던 거예요? 12개, 지금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지금 다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저 하는 게 땅 파는 거부터 그다음에 규제 완화하는 것도 60m 규제 완화한 거, 네. 그다음에 뭐 부동산 아파트 저기 한 거, 그다음 거기다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뭐 있습니까? 거기다 또 뭐가 있냐? 법무부에서 네. 이게 황교안 장관도 수상하다 그러는 게 이거는 나는 무슨 다른 압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다 뭐 했냐면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해 줍니다. 외국인 투자를.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아니요, 지금 외국인 투자 활성화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외국인이 여기서 아파트를 사면은 여기서 뭐 영주권을 주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 두바이처럼. 아, 두바이처럼. 네. 그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 네. 그러니까 뭐 제주도 같은 무슨 그리고 관광 특구가 굉장히 큰 거. 근데 부산에서 여기 해운대에는 딱 여기 LCT 하나야. 여기가 전체가 아니라 다른데 LCT 하나만 그래요. 다른 데는 그 지구가 구역인데 여기는 빌딩에 딱 빌딩이에요. 요거 하나야. 아니 그러니까는 멋지네요. 분양이 된 거야. 아니 보면은 정말 아니 그 사이사이에 어쩌면 누구도 문제 제기는 많이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그리고 학계에서도. 근데 어쩌면 이런 거를 다 피해갈 수 있었는지가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요게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구가 정해졌어요. 네. 그 지역 전체 경제 활성화나 그 지역을 그런 목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요 지역에 한해서는 그런 특혜를 준다. 네. 다른 나라도 있어요, 사실은. 많이 있어요. 예. 외자 유치를 위해서 다른 나라도 있거든요. 뭐 얼마 이상 하면 유럽에도 보면 얼마 이상 하면 뭐 영주권을 준다든지 이런 거 있는데 그런데 전 세계 유리가 없을 것 같은데 빌딩 하나에 요 빌딩에 들어오면 그런 법 네. 적용을 받는다. 글쎄, 이걸 갖다 법무부에서, 요게 또 2010년, 12년 요 사이입니다. 네. 요 사이, 여기 현기환, 국회의원 시절 동안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현기환 전 수석이 여기랑 다 관련이 있다고 지금. 저는 하여튼 국회의원에 있는 동안에는 아마 그런 일들을 국회의원 혼자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나요? 아니, 혼자서는 못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열심히 저기를 하죠. 아니, 근데 현기환 이분이 워낙 부산시의 정책 수석이었어요. 네. 저는 현기환 의원에 대한 인상은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네. 딴 새누리 의원들보다는 조금 더 점잖게 보이고. 성실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이상하게 무슨 분양가 규제 푸는 거 이런 거 같은 거 제안을 하고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부동산에 굉장히 밝은 사람인 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여러 가지 개발, 황만 개발, 도심 개발을 위한 법안에 혈안이 돼 있던 건 제가 그거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엄청나게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쓸데없이 4대 강목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제가 항상 주장은 불법은 성실합니다. 정말 그래요. 불법은 성실하고 이런 규제들을 다 피해가려면 진짜 연구하고 막 해야 되거든요. 정말 연구하고 했는데 근데 여기까지가 그냥 규제 완화에 관련된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더 이상해진 게 뭐냐면은 또 있습니까? 100층 넘게 짓고 운운해가지고 중국에 한 건설회사를 해가지고서는 통키를 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손 들고 나갔어요. 이거 도저히 수익성이 안 난다 그래가지고. 중국 개발. 중국에 무슨 유한공사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손을 들고 나갔는데 그러면 보통 개발에 딱 스톱을 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지금 현기환 수석에 걸렸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때 갑자기 정말 수호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도
손들고 수익성 들어왔다가 때문에 이게 돈 안 남는다.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손들고 나갔는데 그리고 나간 지 거의 한 달 만에 겨우 한 달 만에. 수호천사가 포스코 건설이 나타납니다. 아. 포스코 건설이 나타나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그것도 뭘로 계약을 하냐? 책임 시공으로. 그 책임 시공은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건 끝까지 지어준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책임이네요. 그러니까 무슨 중간에 부도가 나거나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업체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포스코 개발이요? 포스코 건설이. 네, 포스코 건설이 자기네들이 책임 시공을 전제로 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시점이 언제죠? 이게 2014년인가 14년입니다. 14년이니까 2년 전이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네요.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 저기 정부 수석되기 얼마 전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공천 문제 있고 나고 난 다음에 그랬을 때 2014년 5월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거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상 문제가 되니까 그다음에 돈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분양해가지고 돈이 들어올 때까지는 돈이 아직 없습니다. 개발회사가. 그렇죠.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지요? 빌리는 거죠. 금융에서 금융이죠. 빌리는 거죠. 근데 금융에서 네. 그때 부산은행과 더불어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대출을 해주냐면 1조 7천억 원을 해줘요. 포스코에 이제 전체 약정에 그러고 한꺼번에 뭐 3,800억 원씩 내놔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른바 유동성 문제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해. 갑자기 손들어 버렸는데. 네, 손들어 버렸는데 포스코 건설이 등장해가지고 이거 내가 손해를 봐도 해줄게. 네. 선언을 했고. 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갑자기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 단위 이상의 대출이 돼버렸고.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분양을 시작을 하지. 거기서부터는 뭐 특혜 분양 뭐 해가지고 저기를 하지. 근데 제가 금융에 대해서는 또 하나 얘기할 게 있어요. 얘네들 정말 대단한 게 네. 아까 왜 땅값 얘기했잖아요. 네. 땅값 얘기했을 때는 이용복이라는 회장은 기껏해야 자기 손에 기껏해야 몇십억밖에 없었을 거야. 그리고 네. 그것도 군인 공제회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땅값을 지불하는 거로 해요. 자기 돈으로 다 한 게 아니고. 10년 전에. 네.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땅 놓고 땅 먹기에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남의 건데. 돈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 네. 트럼프처럼. 원래 네. 남의 돈으로 하는데 그거를 근사하게 가능하면은 괜찮게 네. 너무 문제가 안 되게끔 하는 게 부동산이에요. 이거는 그냥 진리입니다. 전 수완인데 세계에. 그게. 네. 그런데 군인공제회에서 근데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돈을 못 갚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이자만 거의 100%쯤 쌓였어요. 뭐 1,100억이었는데 이자만 다시 1,100억이 돼버려서 그때는 이자가 높을 때예요. 근데 군인공제에서 한 3년쯤 있다가 이자를 다 탕감을 해준다. 1,000억에 대한 이자를 1,몇백억 이자만 1,몇백억인가 그래. 그걸 탕감을 해줘. 받을 수 있는 이자를 탕감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요. 은혜롭네요. 횡령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각기 군인공제회도 그렇고 부산시 그렇고 모든 거에 배임의 문제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한 통 속이 아니면 이익을 나누지.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의 이익들이 다 연결돼 그러니까요. 있는 게 아니면 이익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안 되지만 다른 이익이 뭐가 들어올 수가 있다. 가령 군인공제회 같은 건 나중에 사업권 같은 것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사업권은 이 사기업의 기업가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와준다고 그러지. 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2014년에 그렇게 하고 나서는 완전히 순항을 했어요. 끝내주는데요. 순항을 하면서 저는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여기 또 무슨 PM이에요. 막 여기 우리 100층 짓는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막 그래서 야, 너 잘 들어가라, 잘 봐라, 주변 좀 잘 살펴라 뭐 이러면서 이제 잘 가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그렇게 쌓이니까 근데 그 와중에 어느 만큼 뭐 이용복 회장은 돈을 이것저것 썼겠죠. 네. 글쎄, 무마하거나 로비하거나 그러니까 부산시 관련, 부산도시공사 관련, 뭐 중앙 관련, 국회 관련, 뭐 등등에 관리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검찰에 뭐가 잡히긴 잡혔겠죠. 검찰도 그렇겠죠. 뭐 로비 대상이었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쪽에서 네. 진정을 하거나. 그럼요. 계속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검찰도 인지했겠죠. 그래가지고 작년에 네. 그게 작년이었을 겁니다. 작년에 검찰이 좀 세게 수사가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를 무마한 게
이제 현기환 수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현기환 수석 혼자서 이걸 다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혼자서, 저는 지금도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현기환 수석은 뭐 5억인지 50억인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이용복 회장은 횡령으로만 받아. 뇌물죄 없어, 지금요. 그러니까 진짜는 뇌물인데. 뇌물인데 지금 그거는 없어요. 뇌물 없이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엄청난 과정들이 저절로 벌어졌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돈의 규모를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이제 현기환은 최대 50억씩이라고 그러고 내연녀 전세금 1억 술값 포함하고 운운해가지고 그리고 이용복 회장은 많게는 700억 그다음에 500억 그 정도 된다는데 여기 이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뭡니까? 한 3조쯤 되거든? 그러니까 3조 중에 1조 7천억 원 정도가 원가야. 그러니까 1조 정도가 이익으로 남아. 이 이익이 다 어디갔을까요? 이익이, 근데 그 사이에 이것저것 쓰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딱 보면서 지금 막 나오는데 보니까 최순실이 지금 독일에 숨겨놓은 재산이 8천억쯤 된다고 그럽니다. 네. 지금 나온 게. 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최소한도 8천억 정도는 이익이 남을 거예요. 그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10년 동안 열심히 이런 짓 저런 짓 해가지고 8천억 남기는 게 괜찮은 건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8천억씩 이렇게들 남기는 것들을 이렇게 머리들이 잘 돌아갈까. 선생님이 이렇게 못해요. 나는 알기는 다 알아도 할 줄을 모르죠. 아니, 저는 찝는 건 다 하는데, 네. 그걸 가서 내 입으로 하는 거 하고, 손으로 하고 하는 걸 못하죠. 이걸 하려면요. 네. 일단 얼굴도 듣고 와야 되지만 굉장히 성실해야 되고. 그럼요. 네. 그리고 불굴의 의지. 맞아. 그리고 불굴의 무거운 의지. 입. 네. 그리고 이용복 회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무도 불지 않으니까. 네네. 지금도 아무도 안 불고 있습니다. 아무도 불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안 부는구나. 이 사람이 원래 안 부는 사람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간택이 된 게 아닌가 싶어. 그렇겠죠. 맨 처음에 TF 했을 때. 엄청난 아마 뒷돈들이 오갔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그리고 뒷돈이라는 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그만 거. 지금 몇 사람 또 잡혀 들어간 게 허남식 부산시장에 정부 특보하던 사람, 여기 무슨 부산에 포럼 운영하던 사람 그런 사람 잡혀가고 있는데 왜 조금만 푼 돈들 정치권에서는 그런 것들이 몇 천만 원. 네. 옛날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굿모닝이라고 하는 개발 회사 때문에 네네. 그것 때문에 잡혀 들어가고 막 그랬을 때 국회의원들한테 100만 원 주고 무슨 500만 원 이런 거 가지고 걸려 들어가 그랬어요. 싼 걸로 하는 거죠, 싼 걸로. 싼 거로. 사실 국회의원은 싼 값인데. 그러니까 특보가 받았으면 시장을 얼마나 받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 이너서클이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돈들. 그 중에서 제일 싼 거 하나 정해가지고. 싼 거 하나 저게. 여기서 아무도 안 받았다고 하면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 골라서 제일 싼 걸로 처리하는 게 아니겠는가. 글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야 지금 말씀하신 건 일단 하나만 풀기도 어렵잖아요. 하나만. 그럼요. 이거 하나만 풀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예전에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지금은 완전히 부산시가 사실 동남권 많이 그런데 완전 복마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마왕이 디글디글해요. 마왕이? 마왕들이 디글디글하고 분야별로 막 마왕들이 분야별로 이 사람들은 다 알아. 이 사람을 통해야 돼. 이 이런 사람을 마왕들. 통해서 차차차차차 연결이 돼가지고 네. 어디 가면 누구는 어디서 대접해야 돼 이런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이거 시간 다 됐고 그랬을 텐데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저거 하는 게 자 이거 봅시다. 8천억이 이제 하여튼 최순실은 저렇게 해먹고 이용복이나 부산에 저기는 이렇게 해먹고 그런데 여기서 남은 건 뭡니까? 부산시의 땅이 거기에 달맞이 고개보다 지금 달맞이 고개 바로 옆에 이 100층짜리 건물이 올라가는 게 부산시 시민들한테는 돈이 하나도 안 돌아가면서 이 3조들이 굴러간 게 지금 그렇죠. 남아 있는 건 누군 겁니까? 이거 완전히 공공의 대사기 그러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근데 왜 대통령이 갑자기 LCT를 엄정 수사라고 그랬죠? 글쎄. 보시기에는. 글쎄. 나는 엄정 수사하면. 저는요, 네. 이거라고 생각해요. 두 개라고 생각했는데, 비박
정치권하고 검찰에 대한 그러니까 PK 지역의 비박 정치인들 네. 까불면 지금도 안 돼. 이거 안 하고. 검찰은 전혀 안 건드리고 있다 그러는데. 검찰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선을 약간 돌려보려고 그러는 거. 왜냐하면 이거 만약 지금 최순실 이거 없었으면 지금 이거 엄청났을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용복, 현기환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 큰 건인데 최순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글쎄요. 사소한 건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뭐 청와대가 난리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축가 김진애 씨였습니다. 저는 김호준이었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에 참여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혹자는 유엔 사무총장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유엔 결의를 들며 출마를 문제 삼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 우리 인적 자원이 총동원돼야 할 비상한 시기이고 그런 관점에서 마땅히 검증과 경쟁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정당이 무슨 소용인가, 친박 비박이 무슨 소용인가, 반 총장의 이 말은 짚어두고 싶습니다. 반 총장은 새마을운동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찬양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지금의 정치적 지명도 역시 잠재적 새누리당 후보, 특히 친박 주자로서 얻은 거죠. 정당, 친박 다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박도 비박도 정당도 소용없다고 하는 건 이건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은 대선 레이스를 누구와 함께 출발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맞겠죠. 이해가 갑니다. 정세가 너무 급변하니까요. 하지만 누구와 함께 할지는 모를 수 있지만 정치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면 안 되죠. 유리하든 불리하든 자기 판단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로 인한 칭찬이든 비판이든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 좋은 정치는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목요일 아침 저로서는 자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시사인의 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여러 가지 버전을 준비해 주시고 예. 오늘 또다시 특검 또 말이 헛나오네. 특검이 예, 아니고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가 예. 열린 말이죠. 네. 그러면 청문회 등장할 인물들 관련 뉴스부터 짚어볼까요? 네. 예, 이 드디어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이 청문회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오늘 집중 쟁점은요, 이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 구체적인 관계자의 진술이 나와서 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해서 며칠 전부터 1, 2, 3정 정장 구속을 방해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해경 서버 압수수색을 방해했다. 네. 1, 2, 3장이라고 하면 세월호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던 예. 해경. 그 정장이 제대로 임무를 못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더니 반대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했고, 그리고 해경의 그 잘못을 따져보려고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또 역시 방해했다. 네. 네. 이해가 안 가는 이제 그렇죠. 행위죠. 예. 세월호의 문제점을 파악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말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인물이 나온 거죠. 그런 요 진술을 한. 예, 그렇습니다. 누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을 수사했던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인데요. 네.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김경일 전 해경 1, 2, 3정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하지 말라고 압력을 받았다라고 밝혔고요. 이렇게 이름이 확실히 나온다는 건 저희가 특검이든 어디든 가서 얘기하겠다는 얘기죠. 예.
예, 거기다가 더 구체적으로 당시 수사팀은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청와대와 의견 조율 과정에서 이 구속 불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시 해경 수사가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고 덧붙였고요. 심지어 결과적으로 이 1, 2, 3정장은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뜻에 따라서 이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좀 오래 걸렸고 구속시키지 못하게 하고 예. 사실은 정부 사이드에서는 세월호와 관련된 진실 수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해를 했어요, 결국. 그리고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도 보면, 업무 일지에도 보면, 세월호 관련해서 그런 문구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해명하는 사항이 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도 등장하고요. 예. 김기춘 전 장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 문구가 있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청와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세월호 수사나 세월호 관련 책임자들을 책임 묻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했다. 이해 안 가는 대목이죠. 네. 도대체 왜 이랬을까? 세월호 관련한 수사를 왜 방해했을까? 당연히 의문이 되고 특검이 조사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순요. 네, 계속해서 우병우 전 수석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면요. 우 전 수석이 군인사에도 개입했다라는 한겨레 보도가 있습니다. 이 지난해 말 국방부 방위사업청에 이 고위공무원 2명을 강제로 우 수석이 퇴직시켰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 속칭 우병우 라인으로 분리되는 이 특수부장 검사를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뉴스가 거기서 끝납니까? 예, 아닙니다. 원래는요, 민정에서 요구하는 나가라라고 한 사람은 한 명이었었는데요. 근데 이게 2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원래는 진양현 방사청 차장이 그러한 지시가 부당하다라면서 재고를 요청하자 이 당시 우 전 수석이요. 그렇다면 당신도 나가라라고 해서 한 명에서 2명으로 잘리는 사람이 늘었다라는 게 이 한겨레의 보도입니다. 원래 한 명 나가라고 했는데. 예. 아이고, 왜 말도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럼 당신도 나가. 예. 네. 깔끔하네요, 성격. 예? 자기 말에 반기를 드는 사람까지 그냥 무조건 날려버리는 거네요. 근데 제가 여기서 끝나냐고 물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 굉장히 특이한 기사거든요. 이게 이제 워낙 그 청와대 관련한 인사들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와서. 네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개입했구나. 이런 수준에서 이해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 군인사에 개입을 했어요. 그렇죠. 검찰이. 군인사에. 대단히 이례적인 제가 보기에는 왜 검찰을 방위산업청에 꽂습니까? 저는 이 방위산업청에 꽂았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 기사에서 핵심이 저는 최순실의 향기가 난다. 이 방위사업청에 국방부 무기조달 사업의 담당 창구란 말이죠. 네. 군납비리는 대부분 여기서 나와요. 군납비리가. 그러니까 이 뉴스가 더 제대로 아직까지 거기가 취재가 안 돼서 곧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로키드 마틴으로 상징되는 네. 최순실 표 군납비리와 연관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방위사업감독관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임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감독을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최순실 씨의 향기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 비리를 저질 때 인사부터 장악하거든요. 네. 그걸 우병우 민정수석이 나가서 그 창구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방위사업청에 그런 관점에서 이 뉴스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인사를 시켜줬다 청탁을 받고 이런 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 검찰이 방위사업청에 가고 싶겠어요. 검찰이. 네. 더군다나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이. 네, 이거는 그게 아니고 군납비리 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최순실의 군 관련 비리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그렇게 따져봐야 되는 뉴스다. 네. 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이고 조만간 그런 게 나오지 않겠는가 하고 예언해 보는 바입니다. 네. 또 예언가의 모습을. 자, 다음 뉴스는요.
예, 계속해서 청문회 뉴스 전해드리면요. 이번에는 이완영 의원 관련된 겁니다. 예, 위증을 공모했다라는 의혹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완영 의원이요. 이번에는 지난달 17일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이 수사를 받고 있으면 국조특위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만들어 와서 회의 때 뒤밀었고 이것 때문에 다른 국조위원들과 언쟁을 벌였다. 잠깐만요. 이거는 말이죠. 어제 예. 저희가 뉴스공장에서 이혜원 의원이 한 말이에요. 예. 이게 뉴스공장에서 한 말이 JTBC 뉴스 발로 이게 보도가 됐네요. 이거 반칙. 이혜원 의원이 처음으로 한 얘기거든요. 저희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이거 손석희 사장님 이거 우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뒷이야기를 제가 방송 전후로 드리자면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이상한 조항이니까. 예. 아니 당연히 수사를 다 받고 있죠. 지금 대부분의 주요 증인들이. 그렇죠. 상당수가 수사 대상입니다. 네, 그럼 예.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완영 의원이 이혜원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네. 같은 당의 국조위원인데 욕설은 미친 XXXXXX. 제가 XX를 길게 하는 이유는 그게 한 글자인지 10글자인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인데 네, 앞부분에 수식어는 미친 동료 의원에게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욕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쟁이 아니고요. 네. 손석희 사장님 언쟁 아닙니다. 욕설입니다. 자, 다음 뉴스 하십시오. 예, 계속 청문회 뉴스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이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가요. 이 어제 극비리에 귀국해서 오늘 청문회에 출석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했던 인사 예, 군인사. 예. 뭐 군납비리, 방산비리의 첫 단추를 발견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엔 주신뉴스라고 보는데 이것도 하나의 주신뉴스죠. 왜냐하면 이분이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고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갔었죠. 예. 네. 저는 뭐 이분이 청문회에 나와서 당일날 청와대에 있었고 진료는 없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또 예언가의 모습을 지금.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청와대 입장이잖아요. 예. 청와대에 정상적으로 있었고 당시에 진료는 없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팩트만 말할 건 말이죠. 자기가 직접 보고 있었어. 그리고 시술은 없었어. 이런 간단한 팩트를 말할 거면 이 사람을 미국으로 보내고 국조위원이 찾으러 가는데 안 만나주고 미군 부대에 넣고 뭐 돌아와서는 기무사에 들어가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기무사 부분은 어제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뭐 그런 주장이 나온 거죠. 예, 부인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보고 겪은 거를 간단하게 말하는데 뭔 그런 어려운 과정이 필요합니까? 제가 봤는데 있었어요. 시술 없었어요. 하면 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국조위원이 갔는데 안 만나고 미군 부대에 넣어버리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청문회에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사실 7시간을 밝히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자, 다음 순요. 예, 어제 이화여대 교수들이 이 최순실 씨 쪽으로부터 쇼핑백 6개 받았다라는 뉴스 전해드렸잖아요. 네. 예, 그거에 이어서요. 어제는 또 이 노웅래 의원이 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관련된 폭로를 하나 더 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 전화 통화를 하는 대학 총장이 3명이 있는데 그중 1명이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이고 이 정유라 씨의 이대 입학 관련해서 잘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요.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최 전 총장이 정유라를 뽑게 한 거 아니냐. 이거 부정 입학이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물론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하긴 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이건 직접 개입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네. 증언이 나온 거죠. 직접 개입한 날이잖아요. 그러네? 화요일. 예. 네. 그래서 그랬나? 맞춰서. 저희 공개방송 7시 이렇게 말 난 김에 7시 올 테면 와라. 아침 7시요? 네, 공개 네, 저녁 방송. 7시 아니고. 제목이 올 테면 와라요. 근데 지금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청취자분들은 혹시 못 들어갈까 봐. 제작진은 아무도 안 올까 봐. 많이 와요.
제작진한테 제가 하고 싶은데 저희 사장님부터 다 걱정이에요. 다. 아침 7시가 좀 빡빡한 시간이긴 아니, 다 온다니까. 예, 예.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청취자분들은 다 들어가요. 걱정하지 마요. 그냥 오세요. 아, 정말 사람들이 너무 걱정이 많아. 거기 들어갑니다. 몇백 명씩. 자, 내가 너무 걱정이 없나? 아니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다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코너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두 분의 지명도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청문회를 통해서 두 분 다 핫한 스타로 탄생하셨어요. 자, 청문회 전국이니까 이번에는 위원장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청문회 위원장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청문회가 낳은 대스타 안민석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소 잡는 날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왜 쏟아는 날입니까? 우시. 오늘은 안민석 의원이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다 나오네. 오늘 소 못 잡으면 오늘 집에 안 들어갑니다. 우병우 전 제 집사람이 네. 집에 들어올 생각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지난번 또 미국의 텍사스주까지 날아가서 네. 조모 대의를 또 만나려고 그 애쓴 그 노력의 당사자로 결실로 나오고. 네. 오늘 우병우는 조효옥 대의가 이제 정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네. 우병우는 참 치사한 사람인 것 같아요. 도망 다니려고 그러면 끝까지 도망 다니지. 현상금 좀 붙으니까 그냥 거기서 무서워가지고, 지금 추석하겠다고. 그렇게 좀 비겁하고 치사한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정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지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너무한 거예요. 또 안 나오는 대로 또 죽일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막 잡으면서 또 나온다니까 또 그렇게 또 치사하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우병우 씨는 나오든 안 나오든, 나와도 뭐 욕먹고, 안 나와도 욕먹고. 오늘도 청문회 정인 18명 중에 지금까지 사실상 출석 확인이 되고 있는 정인은 우병우 정인과 그리고 조효옥 정인 두 사람이에요. 아직도 오늘 이제 고영태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불확실해요. 어. 당연히 뭐 최순실을 비롯한 뭐 안종범, 정호성 이런 친구들 또 불출석한다 그랬고, 또 허리 많은 문고리 3인방 역시 불출석한다고. 한 명 다 안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인들이 이렇게 뭐 무더기로 안 나오고 불출석을 밥 먹듯 하는 건 첫째는 국민들에 대한 무시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김성태 특조위원장에 대한 무시입니다. 뭐 또 아침부터 그렇게 꼭 볼상사나운 이야기. 위원장이 오죽 면전에서 물렁물렁하고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였으면은 그 동행명령장 준다고 경위에다 20명 세워놓고서 아주 가오 잡고 그래까지 하셨는데도 네, 이 폼을 증인들이 잡았다. 안 나오는 거 이거는 위원장에 대한 인격 모독이고 위원장을 이건 인격 살인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 의원님, 제가 청문회장에서도 아무리 국정조사 청문위원이지만은 품격과 품이 있는 이 말씀으로 신문 조사해달라고 그러고, 여기 또 방송이잖아요. 좀 전에 그 가오가 뭡니까? 그 품격과 품위 찾으시다가 위원장님이 완전히 뭐 거들나셨어요. 오늘 마지막 5차 청문회 위원장님의 리더십과 건의를 되찾기 위해서 두 가지 제가 요청드립니다. 첫째, 청와대 다시 가자. 지난주에 그게 뭡니까? 그게 뭐 쇼하는 것도 아니고 이왕 갔으면은 거기서 뭐 뻗치기를 하든지 아니면 몸싸움을 했으라도 경례 진입을 해야죠. 그리고도 실패하면 그날 하룻밤은 위원장님께서 청와대 앞에서 우리 농성하는 것이다. 문 열어줄 때까지.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청와대 현장 조사 날짜 정하시고요. 두 번째, 최순실 국조 말이 됩니까? 그래서 구치소를 찾아가서 구치소 청문회를 하든 그래도 안 나오면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최순실 없는 청문회 이렇게 막을 내릴 수 없다. 벚꽃 필 때까지 당신 청문회 정도 세울 때까지 청문회 문을 닫지 않겠다. 위원장님께서 선언하심으로써 지금 구겨진 위원장님의 지도력, 망신살 당한 김성태 위원님의 그 권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안민석 의원님이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몇 안 되는 기획통이고 균형 능력이 탁월한 그런 어른이신데 요 근래 참 청문회 스타가 되시더니 좀 사람이 많이 변했어요. 네? 전에는 국민들 하고 싶은 이야기를 겸손하고 말이에요. 또 상대에 대한 예의도 갖추면서 자기 할 소리는 하는 소신 있는 국회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어느 때부턴가 그냥 안민석 의원은 상대를 깔아 뭉개고 그리고 무시하고 폐마하는 버릇이 들었어요. 그 아주 대단히 나쁜 버릇이에요. 저 이야기를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저는 김성태 의원님만 보면은 예. 국민들 이야기를 대신하는 방언이 막 쏟아져요. 방언처럼. 좀 들어보세요. 국민들 이야기로 들으세요. 역대 국조위에서 언제 청와대 국정조사를 현장조사를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거는 김성태 의원님 청와대까지 그래도 간 사실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안민석 의원께서 최순실 없는 이 청문회 분명히 문제 있다고 지적한 거 그건 제가 받아들입니다. 진작에 이 주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4차 청문회에서도 언급이 됐죠. 오늘도 만일 최순실 정인이 나오지 않으면은 서울구치소 현장조사 청문회를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입장을 밝힌 적이 있죠. 구치소 갔다가 또 폰만 잡고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또 이 방송하면서 사선위원이나 되시는 분이 동료위원에게 폰만 잡고 이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난번 국민들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거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 장시호 정인 왔을 때 거기서 장시호 이야기가 왜 나와요? 제가 미우시죠. 보고 싶었다. 썸 타더니 그냥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러면 안 되죠 안민석 의원님. 그 평정심을 되찾아야지 왜. 치사하시네. 거기서 장시호 이야기 꺼내면서. 김어준 진행자는. 아니 김원주 공장장은 장시호 이야기 나오니까 뭐 이렇게 좋다고 웃어요? 두 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구경만 하는데 질문을 잊어버렸네. 참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완영 의원이 간사직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발음을 이완용이라고 지금 하셨어요. 이완영 의원이 간사직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문회 중에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거꾸로 다시 하겠다는 거죠. 예, 이완영 의원이 이제 특위위원으로서 이제 특히 정인들에게 이 사전 모의하고 위정교사 의혹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그 이전에 본인이 이 쪽지 문제라든지 또 청문조사위원으로 여러 가지 좀 국민들에게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여서 자진 사퇴의 입장을 표명했었죠. 그런데 새누리당 간사가 자진 사퇴되면은 교섭단체인 새누리당에서 즉 원내대표 권한입니다. 원내대표가 새로운 간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정우택 원내대표. 사실상 그렇죠. 정우택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실질적인 사퇴 수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정우택 원내대표의 판단인 겁니까? 결정이고 최종적인? 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청문위원장으로서 정우택 원내 신임 대표를 만나서 지금 새누리당 청문위원들 중에서 이러한 위원들이 지금 상당히 청문조사위원으로서 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좀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죠. 오늘 아침에 이왕 김성태 의원님을 향한 국민 방언이 지금 막 터지고 있으니까는 오늘 제가 좀 쓴소리 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이 재벌들 1차 청문회에서 저녁 5시 30분에 저 피곤한 분들 조기 기각시켜드리자라는 쪽지를 누가 읽었습니까? 위원장님이 대독을 하셨어요. 읽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따 설명하십시오. 두 번째로, 3차 청문회에서 이완용 간사가
사퇴하겠다, 간사 사퇴하겠다 했으면은 4차 청문회 위원장님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을 얼마나 물렁물렁하게 봤으면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집니까? 그리고 5차 청문회 오늘 있잖아요. 오늘 하고 또 문 닫을 생각 아니세요, 혹시? 안민석 의원님. 6차, 7차, 10차까지 돼야 되는 거 지금 연말 연시가 어디 있어요? 사선 의원님으로서 그 내용을 너무 잘 아시면서 자 여기서도 상당한 그 위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완영 의원의 쪽지를 언제 낭독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사실을 방송에서 공표하고 있죠. 네. 두 번째. 그리고 이완영 주십시오. 의원이 간사직을 사퇴한다 그렇지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하지는 않았죠. 내가 굳이 그분을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팩트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세 번째, 이 지금 현재 청문회를 오늘 하고 이제 문 닫는다 이야기는 이건 섣부른 판단이시고 3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3당 교섭단체가 간사들이 협의하고 또 위원장이 그걸 주재해야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 최순실에서 비롯된 국정농단의 의혹과 진상규명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건 더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장도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이야기는 네. 경위들 수명 세워가지고 동행명령장 발부하는 그렇게 폰만 잡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위원장으로서의 지도력과 근위를 세워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십자까지 간다. 최순실 나올 때까지 한다. 청와대 다시 간다. 오늘 선언해 주시고요. 이완영 간사 나가라. 에? 국민과 약속 지켜라. 남자가 왜 한 입에 두 말 하냐. 쫓아내십시오. 이런 결단성 있는 원래 김성태 의원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특조하시면서 좀 인기가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무게만 잡으시고 뭐 그림만 좋아하시고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참 잘하셨어요. 물론 청와대 간 것도 위원장님의 결단이었지 않습니까? 여야 간사들이 합의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야 간사들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위원장님이 평소에 그런 표현 잘 쓰시잖아요. 직을 걸고 하겠다. 직을 걸고 오늘부터 위원장님의 근위와 지도력을 세워주십사 하는 게 국민 방언을 통한 저의 말씀입니다. 근데 안민석 의원이 국민 입장을 이렇게 대변하는 척 하면서 작정하고 뭐 위원장에 대한 뭐 이런 예우나 또 품격 있는 뭐 이런 요청이 아니라 거의 그냥 뭐 작정. 그래서 정유라를 잘 봐달라. 이렇게 실제로 말했다면 이것도 역시 직접적인 탄핵 사유죠. 네. 이게 이제 입증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노웅래 의원한테 제보가 있었나 본데, 그죠? 예. 이런 정도를 공개적으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말할 정도면 뭔가 제보가 있었나 보네요. 추가 뉴스가 나올 만한 뉴스입니다. 예. 근데 그때 두 사람의 통화를 제3자가 녹음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결정적인 녹취 같은 물증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뭐 전해 들었거나 혹은 뭐 곁에 있었던 사람이 해준 이야기거나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이럴 일이 있을 만약에 이화여대 이제 특검에서 조사하겠지만 이화여대 쪽에서 특혜 입학을 시킨 게 맞다라고 특검이 예. 결론을 낸다면 예. 그렇다면 이 정황은 이 정도 돼야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이화여대가 최순실 씨로부터 예를 들어 로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쇼핑백 6개 뭐 이런 네. 것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건 최순실 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대통령이 봐주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고 대통령이 직접 봐주는구나 하고. 네네. 저희가 듣기로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화여대 쪽에서 제보를 받았다고요. 이 통화를 옆에서 들었거나 혹은 이 말을 최 총장이 누군가 해서, 했는데 예, 예. 그 말을 들은 걸 전했거나 네네. 아마 특검의 증인으로 나올 것 같네요. 네. 이 정도 되면 빠져나가기 힘든데 물증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겠죠?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궁금한 것은 나머지 두 총장이 누구죠?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나머지 총장 두 분 중에 한 분이 서울대 성 총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나름의
추정을 해봅니다. 근거는 만약에 등장하면 제가 얘기할게요. 아.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이 한국일보 단독 뉴스인데요. 이 최순실 씨 모녀 등에 대해서 독일에 8천억 원대 이 재산을 숨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독일 사정 당국이 수사 중이다라는 건데요. 이 차명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첩보가 입수가 되어서 독일 사정 당국이 이것을 쫓고 있다라는 겁니다. 8천억이요? 예, 예. 8천억 원 아니고? 8천억 원대 자산. 예, 이렇게 뉴스에 8천만 원 나왔습니다. 아니고? 예, 네, 그렇습니다. 8천억대 자산. 굉장히 커서 잘 가늠이 안 될 텐데요. 네. 8천억 원대 맞습니다. 8천억 원. 야, 사실이라고 하면 어쨌든 독일 사정당국의 수사 중이고 예. 이 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언급됐던 최순실 관련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10개 이하였거든요. 예, 예. 근데 독일에서는 50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예, 뭐 네. 스포츠 컨설팅, 부동산 뭐 다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500개. 예. 상상이 안 가네요. 500개. 500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운영할 능력이 최순실 씨한테 있나요? 아니, 이건 이것대로 대단히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할 것 같은데 500개의 컴퍼니를 통해서 8천억대 재산을 관리한다는 건 최순실 씨가 사회적으로는 유치원장 한 게 유일한 경력이잖아요. 예, 그렇죠. 특검이 밝히겠죠.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이 박 대통령이 작년 6월 말에 안종범 수석을 불러서 삼성 합병을 도와주라라고 지시했다라는 건데요. 이것이 안전수석 다이어리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아, 안전수석의 주장이 아니라 네네. 다이어리에 이게 있다. 예. 구체적인 물증이 또 나온 거죠. 어떻게 적혀 있답니까? 예, 이 지난해 6월 말쯤에 작성된 수첩 내용을 보면요. 이 재임 기간 내에 삼성물산과 이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라는 대통령 지시를 메모해 뒀다고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안전수석도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게 맞다. 당시 주총에서 합병이 안 되면 다음번에라도 꼭 도와주라. 이런 지시를 한 거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야, 이게 다이어리에 적혀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이어리에 쓰여진 이 열흘 정도 뒤에요. 이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이 두 회사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허. 이게 업무일지가 이번 전국을 해결해내네요. 예, 녹음과 업무일지, 예, 다이어리. 민정수석, 사실 이런 것들은 밝히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때 말로 해버렸고. 예. 그러면 지시하는 쪽에서 아니다, 나는 삼성과 같은 중요한 기업이, 경제도 중요하니 잘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시. 이런 정도로 말했지. 좋은 뜻, 그냥 좋은 말. 좋은 뜻으로 말했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게 그게 예, 아니다라고 할 수 빠져나갈 있는데 예. 다이어리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으면 왜냐하면 실제 그렇게 됐으니까요. 예. 그 뇌물죄를 적용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다이어리. 고맙다 다이어리. 다이어리들이 큰 일을 해내고 있어요. 이 평소 꼼꼼하게 메모하는 습관이 오히려 이런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크게 작동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곧 저희가 저희 방송의 굉장히 인기 코너인 내부자 둘 할 시간이 다 돼서 두 분이 벌써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고 서로 그러네요. 네. 뉴스 제목 한두 개 정도 전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네. 이 비박계, 어제 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4명이 이 집단으로 탈당을 결의하고 오는 27일에 이 탈당하겠다라고 밝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는 탈당하려면 탈당하겠다고 결의한 날 바로 탈당하면 되는데 왜 27일이라고 했을까요? 뭐 예고 탈당제인 거죠. 이건 제가 김성태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왜 저는 그래서 이거 다 탈당했구나 싶었는데 예. 아니에요 아직. 예, 맞습니다. 27일. 그러고 보니까 27일이면 저희 공개방송